자, 이 편은 다음 건 운동권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정확히는 혁명 전략이죠. 운동권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제 사전 단계입니다. 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파 글을 쓰다가 현 주제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이론적 기반은 유튜브에 훨씬 설명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사회주의 계파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 밖에서 보기에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의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세계관의 필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할 건가? 이런 것들을 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의를 듣는 것보다 우리 실제 현실에 적용되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사회 이론, 사회주의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저 와닿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사고나 이야기하는 게 직접적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실을 분석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이런 혁명 이론이나 아니면 사회주의 이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실제 정치, 사회, 경제에서 돌아가는 사회관념적 혁명 이론입니다.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걸 원점 기준점으로 생각해서 모두 다 세상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것도 이걸 기준점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군이 이제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잘 몰라요, 솔직히. 그게 협업이나 협력이 되게 어려운 건데 적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혁명 이론에 맞춰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회주의 특유의 집체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파편화를 반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 기준점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예측하기가 편합니다. 물론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혁명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적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기 쉬우면서 또한 그 모순을 보고 당당하게 자기 세계관을 형성하고 상대의 세계관을 반박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에 하면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사회주의 혁명 이론 중에서 혁명 전략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할 겁니다. 주요한 것들. 우선 모든 혁명 이론은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사회관념인데 바뀌어야 한다는 세계관이기도 해요. 이거대로 해석하는. 그래서 흔히 노선이라 부르는데 노선이라는 건 이제 벡터, 즉 방향이라는 거죠. 어떤 지향하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지향하는 방향은 뭐가 된다? 미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끝없이 계속 지향하는 것.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아직 군부 정권이 있을 때 민주화 정권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동작을 안 했다고 쳤을 때 그 민주화를 위해서 하는 게 미션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의 미션은 생산수단의 사유화의 철폐입니다. 생산수단의 사유의 철폐는 뭘까? 예를 들어 공장이나 이런 물류를 생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개인이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이 개인이 소유한 걸 전부 극유화시키는 게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생산수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 개파는 사유재산 소유 철폐까지는 안 가고 어떤 사회주의는 사유재산 소유 철폐까지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 많아요. 어찌됐든 자유주의자들에겐 대단한 반발을 일으키죠. 그래서 전통적 사회주의는 유물론, 계급투쟁, 자본주의 철폐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제 맥락인데 마르크스죠. 마르크스. 전통적인 사회주의의 가장 큰 영향력이 큰 걸 이야기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영향력이 커지는지도 있어요. 사회주의 분파는 많아요. 가장 유명한 게 마르크스 계열 사회주의일 뿐. 근데 어떤 사회주의 혁명 이론은 뭐 그렇다. 그래서 사회주의 분파 이론을 쓰고 이건 뭐 기독교 사회주의도 있고 등등등 진짜 많아요. 기본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프랑스 사회주의와 독일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관련 개념도 진짜 많고요. 네. 그래서 작업장 민주주의, 경제 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앵글스와 마르크스가 만든 게 제일 유명하죠. 그 마르크스주의는 이러한 혁명 이론의 세계관을 제공합니다. 역사가 쭉 내려왔는데 보니까 자본가와 노동자,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의
하위 문화의 이제 이 충돌을 통해서 변증법으로 계속 이어지더라.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더라. 그 내용입니다. 그럼 그 세계관을 제공했으면은 그 세계관에 맞게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라는 게 마르크스주의인데, 뭐 개소리죠. 마르크스주의대로 했으면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 다음에는 사회주의가 나와야 되는데, 뭐 1900년대에 망한다고 했거든요. 안 망했어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필터 삼아 현실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며 장기적으로 지구 전체를 사회주의화하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지구 전체를 사회주의화하는 거. 그럼 바꿔 생각하면 저 사람들의 목표는 뭔데? 지구 전체를 사회주의화하고 난 다음에 국가라는 제도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하게 다 사는 겁니다. 국가와 계급 둘 다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핵심 가치로부터 이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확장해야 할 수단, 즉 이게 비전이자 미션이 되고, 일단 단기적으로 자기가 있는 지역부터 사회주의화를 해야죠. 그걸 목표로 합니다. 즉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이론이란 건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산수단의 사유재산 혹은 사유재산 재산 자체를 철폐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이 미션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그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는 꼭 혁명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개선만 추구할 수 있어요. 개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혁명이 대다수입니다. 혁명 이론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식의 혁명 전략을 추구하는가로 싸우는 걸로 또 나타나요. 사회주의 예시들, 사회민주주의, 점진적 사회주의인데, 마르크스는 영국에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봤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네 본국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걸 실행하는 게 사회민주주의입니다. 마르크스는 1900년대가 되면 자본주의가 붕괴할 거라 믿었는데, 자동 붕괴론. 그래서 이게 역사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를 이용해 내부에서 마르크스주의를 확장하는데 노력을 해요. 그 관련된 사람들도. 이게 마르크스 집계, 독일 사회민주당, SPD, 이 사람들이 이룹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정권을 잡죠. 비스마르크가 이걸 최대한 막고 싶었는데 못 막았어요. 그리고 제국주의를 하다가 조졌습니다. 인류 최초로 혁명이 아닌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정당이 국가 전체를 장악한 사례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1차 세계대전의 독일 사회민주당입니다. 두 번째가 패전하고 난 다음에 나치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 나치, 이게 우파 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왜 우파냐? 민족주의라서요. 이쪽도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좌파 이쪽에 사회민주당과 이번에 좀 밀리니까 공산주의 정당, 독일 공산당이랑 같이 같이 연합을 했어요. KPD. 그런데 나치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투표로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 당선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나치입니다. 나치즘과 파시즘. 사회주의를 숨기지만은 이것들 사회주의입니다. 무솔리니가 끝까지 도망치면서도 이제 한 2년 정도는 이탈리아의 RSI라는 거 있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를 2년 동안 연합군에 대응해서 유지를 합니다. 사회주의 이론 기반 위에 섰고요. 단지 마르크스 기반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치즘이나 파시즘에 대해서 사회주의라고 안 하고 나치즘이랑 파시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해요. 계급투쟁이나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부정했으니 사회주의가 아니다. 계급투쟁을 안 했으니까 사회주의가 아니다.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부정했으니까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랑 제일 많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입장에서 저건 사회주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주의자 입장에서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밑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해요. 두 번째, 단순히 국가주의, 인종주의, 전체주의 뿐이다. 그렇게 따지면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주의 진영이 NL계거든요. 그래서 이 NL계도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이쪽도 배타적 지지를 하며 전체주의고 인종주의, 민족주의. 그래서 조선족이랑 고려인들 이쪽 좋아하죠. 그리고 국가주의죠. 그저 민족 공동체일 뿐이며 인종적 위계 질서를 강요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아니다.
뭐 우리는 이제 신분적 나이 연공서열적 위계 질서를 아주 강요하면서 국가 연공서열제를 지금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지네들의 관점입니다. 사회주의자 애들끼리 안에서 저건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가 맞다 이런데 우리가 밖에서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저건 무조건 사회주의예요. 100% 사회주의예요. 국가 사회주의. 그리고 단지 공산당 이론, 레닌주의, 마르크스주의 얘네들 기반에서 저건 사회주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국가사회주의는 중국의 공산주의, 북한의 민족주의와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중국도 저 열심히 한족 띄우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에너게 민족주의 이거 띄우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도 우리나라의 마르크스 페미니즘은 민족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맨날 친일파 욕해요. 동덕여대 보면 친일파 욕하는 거 그런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정하면 북한도 사회주의가 아니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회주의입니다. 심지어 동유럽에 침공해서 점령했을 때도 슬라브족 괴롭힌다고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이론을 기반으로 하면 해당 사회가 사회주의 과정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독일의 몇몇 철학자들은 이런 국가 사회주의를 사회주의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좀 센 철학가들입니다. 자, 사회민주주의는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선하는 거고 그게 1차 세계대전 때 정권 잡은 겁니다. 그리고 흔히 온건한 중도 좌파처럼 느껴지는 게 이쪽 사회민주주의, 이쪽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기반은 주로 철학자들이 제공하는데 왜냐하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 경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혁명 이론이기 때문에 관념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자들이 보통 지지를 하고 제공을 하는데 마르크스도 레닌도 철학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주의도 똑같아요. 철학 사조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관념론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SPD를 막스 베버가 지지했습니다. 물론 그 외 다른 철학자들도 지지를 했지만 제국주의 해야 된다 주장하는 것도 막스 베버였거든요. 예. 1차 세계대전에 SPD를 막스 베버가 지지했고 사회주의라고 다들 영향력 있는 철학가 저 위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 밑에서 뭐라고 합니까? 독일은 또 생각보다 위계질서가 센 쪽인데 제국주의도 지지했고요. 그럼 우리를 SPD를 사회주의라고 하면 돼요. 지네들끼리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나치 역시 무려 하이데거가 지지했으며 국가 사회주의도 사회주의라고 봤습니다. 단지 마르크스 사회주의가 아닐 뿐인 거죠. 무엇보다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금융으로 인한 지배를 하며 타국을 식민지화하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이거 소련 같은 거 보면요. 원자력 사고에 주변국에 뿌렸고요. 우크라이나에 하던 식량을 소련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굶게 했고요. 예. 얘네들 금융으로 인한 지배를 부려가면서 할 거 다 합니다. 현실을 구현하다 보니까 생긴 모습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을 뿐 그리고 다른 쪽 계파에서 했던 게 마치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른 것처럼 달랐을 뿐 지향점은 사회주의였고 사회주의식 집산주의와 매우 닮았습니다. 개인의 파편화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이탈리아 파시즘에 포함된 사회주의, 반자본주의, 협동조합주의 이게 집산주의예요. 협동조합주의 여기 신자유주의의 주 비판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요거 용어를 오용할 수 있는데 이게 노동자로 이제 생산시설을 다 이제 장악하는 건데 생협과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계통에서 보는 협동조합하고는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선 하나 꺼가지고 번역을 하고 그러던데 이제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냥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자본주의 안에서 서로 이제 협력을 하는 협동조합이고요. 협동조합주의 이거는 개인의 사적인 걸 그냥 이제 완전히 기업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주식을 다 나눠두시. 그래서 이 이탈리아 파시즘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사회주의 그리고 반자본주의 협동조합주의 이런 식입니다. 단지 이제 이것도 우파라는 이유는 과거 로마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이제 자국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우파라고 하는 겁니다. 나치도 우파라고 하는 이유는 사회주의인데 우파였던 이유는 민족주의를 열심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혁명적 마르크스 사회주의. 위에 거는 점진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 다음에 교화시키듯 세뇌시키고 마치 사이비 전도하듯 그런 식으로 하면서 민주주의 안에서 사회주의로 하겠다. 언젠가 자본주의는 붕괴할 것이라 믿으면서 안 되면 뭐 조금씩 이제 정권 잡으면서 바꾸든가 사회주의화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삼인주의고요. 얘네들은 혁명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혁명적 마르크스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사문난적이야. 상종할 수 없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내셔널이란 개념을 적용해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사회주의 단체는 사회주의 단체의 국제적인 조직이 인터내셔널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여기가 뭐 학회도 아니고 목적은 하나죠. 세력 불려서 혁명하자. 그게 되려면 혁명 전략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혁명을 할 건데 그 방법으로. 그래서 인터내셔널은 국제 조직이지만 혁명 전략으로 갈리게 됩니다. 제1 인터내셔널. 요 당시에는 아나키스트들이 제가 이제 결혼의 정치 경제학 할 때부터 이제 왜 미국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걱정하고 적색 공포를 했냐면은 아나키스트들이 대통령도 암살하고 그 다음에 폭탄도 테러하고 국회의원도 테러하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은 혁명을 요구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우리가 순서가 있다.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다. 역사적 발전 모델이 있고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싸우던 시기예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겠다라는 게 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혁명 전략에서 여기서 갈려요. 제2 인터내셔널. 요거는 이제 독일 사회민주당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 그래서 독일이 1차 세계대전 패전하면서 끝났고요. 그리고 SPD도 처음에는 공산주의를 경제했습니다. 그리고 제3 인터내셔널 코민테른 여기 참석했다고 홍범도 이제 장군도 이야기 듣는 건데 이게 간단히 말하면 여기 참석하면 보통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제대로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게 코민테른 말 그대로 공산주의인데요. 레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스탈린주의입니다. 제2 인터내셔널까지는 사회주의 혁명 전략이었다면은 여긴 전략이었다면 제3 인터내셔널부터는 마르크스주의를 위한 혁명 전략입니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는 실제 실천을 합니다. 자꾸 이제 사회주의랑 공산주의가 뭐가 달라? 뭔 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레닌주의로 시작이 돼요. 레닌주의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걸 구현을 할 때 어떻게 하지? 사회주의를 어떻게 하지? 마치 공산주의는 뭐 그냥 과학이 발달하면 언젠가 이게 좋은 사회주의화 될 것이라는 이론의 차이로 하는데 실제 구현된 공산주의는 레닌주의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혁명적 실천을 할 거냐? 실질적 전술과 전략을 만든 게 레닌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1단계로는 공산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다? 동아시아에서 자주 나오는 인민민주주의와 프롤레탈리아 독재. 요거 두 가지인데 프롤레탈리아 독재를 위한 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구현해 보니까 요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얘네들이 전부 인민민주주의 하는 것들이 인민공화국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자기네들 단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주의, 자본주의 다음 단계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탈리아 독재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놈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놈들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안 그러면 레닌의 말에 반대되는 거야. 반대하는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살해야 된다. 실제 이론이에요. 전술 전략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법 위에 존재해요. 그 공산당이 뭐다? 프롤레탈리아 독재. 프롤레탈리아의 엘리트들. 그래서 저변을 좀 넓히는 거예요. 이제는 중산층과 같이 가자.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킬링 페이드가 벌어지는 배경이 이겁니다. 반대하는 놈들은 너 반동이야? 말살해야 되겠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2 인터내셔널은 그래도 아래에서부터 변화를 추구하지만 이게 위로부터 독재를 위한 탑다운 세뇌를 목적으로 합니다. 탑다운 세뇌, 혁명, 학살 이런 걸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자기네들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선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운동권에서 마치 좀 괜찮아 보이는 NA에게는 그래 주체 사상이니까 PD에게는 레닌주의 마르크스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PD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킬링 피드가 벌어질 걸 동조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부터의 혁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혁명, 학살, 뭐 그게 필요한 전략 전술입니다. 이런 공산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1단계로 봐요. 그래서 공산당 1당 독재가 나오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공산당으로 인한 강력한 통제입니다. 북한 인민민주주의도 당연히 이 기반이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데 민주주의 자꾸 강조하거든요. 사실은 인민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구현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섞여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은 방어적 자유예요. 방어적 자유. 자유를 없애자 하는 놈들에겐 절대 자유를 줄 수 없다. 이런 자유는요, 좀 더 공격적이에요. 다양하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자유 언론에 관련된 그 자유가 아니라. 그래서 이 레닌주의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를 기준점이에요. 전위당론. 이게 뭐냐면 직업혁명가들로 구성된 강력한 공산당이 필요하다. 뭐 이때까지 이거 없으면은 야 안 된다. 이거 없으면은 될 수가 없다. 사회주의가 아래로부터 단계별로 올라가는 사회주의 그거 될 수가 없다. 뭐 세게 한번 가야 된다. 이거 반대하는 놈들은 사회주의자 아니야. 반동이야. 죽여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주의자들도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게 이건데 사실 현실에 제일 구현하는 게 이거죠. 그리고 항상 동조를 하게 되는 그 밑에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제국주의론.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는 금융자본의 지계, 독점 체제의 형성이다. 그래서 금융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있잖아요. 중국 엄밀히 따져서 지금 이제 1대1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 파산시키고 금융으로 인한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러시아까지 확장되고 있죠. 공산주의 구현해놓고 난 다음에 쟤네들 한 게 뭐냐면은 프랑스식 모델이에요. 원래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이 프랑스의 유물론에왔고 프랑스의 사회주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유럽의 뼈대 있는 진보를 자처하는 사회주의 두 계파가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인한 이제 경제 컨트롤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영은행으로 컨트롤하죠. 자본 수출, 선진국과 후진국 투자의 경제적 종속, 신자유주의 반대 이유인데 이걸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클 수 있었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줄었습니다. 세계 분할, 국제 독점 자금원에 의한 세계 시장 분할, 이건 식민지 쟁탈.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시장을 얻으려고 하고 있죠. 기생성, 금융자본의 기생적 성격과 자본주의 부패 성장 강조. 부패는 지금 현재 중국, 소련, 북한이 더 심합니다. 자본주의는 원래 사실 잘못된 단어예요. 왜냐하면 발달한 자본주의일수록 신뢰주의가 필수가 되는데 왜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쓰게 됐냐면은 사회주의에서 저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름을 만들어요. 자본주의라고. 그러면서 대치가 되는데 그래 대치가 된다고 하자. 너네는 계급 투쟁하는 그쪽이라고 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쓰게 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건 신뢰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와 가장 큰 차이는 사회주의가 유물론이란 건 아니에요. 마르크스주의는 가장 큰 차이는 얘네들은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물질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본주의에서 여러분 인도에 가가지고 음식 쉽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발달한 자본주의일수록 음식을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기업까지 도달해서 제대로 컨트롤 된다면은 이 음식이 위생적으로 안전할 거라고 신뢰합니다. 그게 신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떨어지는 자본주의일수록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요.
거의 사회주의랑 구분이 안 가고요. 신뢰가 올라가는 자본주의일수록 굉장히 잘 작동을 합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냥 그 시스템 망해요. 어쨌든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FTA 반대하고 자본투자 반대하고 금융자본주의 반대하고 금융으로 인한 지배를 반대합니다. 현실은 중국조차도 각국을 금융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스파이도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19세기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했던 제국주의를 2024년에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채무의 덫에 빠져가지고 지금 뭐 항구를 무제한 조차를 한다든가 이러고 있죠. 세 번째, 국가와 혁명. 부르주아 국가기구 파괴. 부르주아 국가기구는 뭐다? 군대, 경찰, 관료제. 얘네들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나 복지국가나 이런 것들이 부르주아들이 오래 버티기 위한 뭐 귀족적인 뭐 그런 걸 착취수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대로 혁명으로 파괴를 하고 지배계급의 억압도구다. 야, 뭐 개혁으로 안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기존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새로운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일시적인 과도기적인 국가 형태고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가 소멸, 전 세계를 다 통합을 하면 국가를 소멸시키고 무계급 사회 실현을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표는 똑같아요. 지구 전체를 사회주의화시키는, 우주가 생기면 우주 전체를 사회주의화시키는 거일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일당 독재, 반대자 말살, 행정 중립성의 파괴를 하는 것들이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으로 이러한 공산당, 그리고 결국에는 끝에 뭐 하냐면 있잖아요. 군대 권력을 제일 세게 잡습니다. 이걸 잡지 않으면 절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전통으로 이러한 공산당 독재를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여깁니다. 즉 우리만 사회주의자라는 거예요.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찬성하는 애들, 인민민주주의 이거 구현한 애들만 사회주의다. 그래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나치는 사회주의가 아니야, 파시즘은 사회주의가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사회주의자들끼리.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아셨죠? 마르크스 레닌주의, 여기 이거 들어간 애들 중에 사람 학살 안 하겠다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언제든 타이밍만 되면 학살하겠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화를 나눠보면 계속 자기네들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언젠가 칼만 쥐어지면 할 만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마치 온건하게 받아줘요. 방어적 자유주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를 침해하려는 자에게 자유를 존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북한의 초등학생도 사형을 봐야 되는 인민재판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니까. 인민민주주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캄보디아의 킬링피드 유명하죠? 네. 자, 레닌주의가 실천 전략과 전술이라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이제 국가를 형성했으면 뭔가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국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 이데올로기.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와 같이 합쳐가지고 국가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이제 레닌주의를 다른 데서 반복을 하고 전체적인 큰 이론의 기반은 마르크스주의 기반으로 간다. 세계관은 마르크스주의, 행동 전략 전술은 레닌주의.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각 공산국가에서 로컬화되었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이제 스탈린 시기가 오면 스탈린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국 버전에서 마오주의가 되고요. 그리고 NL계 기반인 북한에서는 김일성주의가 탄생합니다. 뭐 똑같이 베트남에도 거기에 적용이 될 거고 각각 적용이 됐겠지만. 네. 자, 그리고 제4 인터내셔널 트로츠키주의. 이제 스탈린이 서기장 되기 전에 그 싸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서로 라이벌식으로. 그게 트로츠키예요. 근데 그 트로츠키가 스탈린한테 밀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러시아가 사실 나치보다 더 심한 그 유대인 학살을 했거든요. 단지 승전국이어서 그렇지. 그래서 튑니다.
멕시코로 튀었어요. 저 유대인이. 사실 마르크스도 유대인인데. 그래서 튀고 난 다음에 이제 스탈린한테 암살당합니다. 이 사람의 이론이 이제 트로츠키주의 제사 인터내셔널인데 한국의 노동자 연대가 여기에 속해요. 소련이 비효율적이니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자본주의 국가들과 싸우는데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 트로츠키주의, 즉 개선책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니까 국제적 연대를 해야 돼. 이런 것도 여기서 나와요. 지금은 이제 심좌파들은 전부 다 이제 연대를 하고 있죠. 그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저 아이디어는 지금 현재 차용돼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적으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책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테러리즘과 공산주의. 레닌주의는 실행 전략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위로부터 혁명, 그리고 좀 죽여야 된다. 뭐 반동은 다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라면은 이거 뭐 우리가 반동을 다 죽인다고 하는데 그 다른 나라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뭐 장악을 해야 죽이고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여러 가지 힘들다고. 그래 어떻게 한다?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난 다음에 테러해야 돼. 테러. 공산주의는 비효율적이고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약하니까 테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영향력을 키워야 돼. 라는 게 이겁니다. 뭐 정면 대결로 우리가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못하잖아. 위로부터 혁명을. 힘이 필요해. 그건 못하잖아. 그러니까 테러를 해야 돼. 실천 전략으로 테러를 해야 돼. 단지 뭐 이걸 합리화를 어떻게 한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혁명적 폭력으로서의 테러야 한다. 무차별 테러가 아니라 라는 겁니다. 그게 지들식으로 이제 정하는 거예요. 뭐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테러고 뭐가 이제 무차별 테러인지 지들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숭악한 것들인지 충분히 와닿길 바랍니다. 이게 혁명 전략이에요.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를 하고 추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언젠가 반동으로 잡혀 죽는 거예요. 즉 아나키스트의 테러 시기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왜 그럼 유튜브에서 말을 안 하느냐? 말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좌파들에게 자꾸 그 표적 잡힐 것 같으니까, 이런 무서운 숭악한 것들을 표적 잡힐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노빠꾸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겁니다. 교화, 세뇌, 선거로 인한 혁명, 선동, 무장봉기, 테러, 학살, 전쟁 모든 것을 합리화합니다. 혁명 실천 전략이에요. 이게 레닌주의 이후부터는 혁명 실천 전략이고 그걸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게 운동권입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사회주의자인 40대 50대 중산층 이상의 비효율을 통해서 고통을 겪는데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 착취를 이야기하고 자기네들이 비효율적으로 만들어놓고 고통을 겪는데, 중국도 똑같거든요.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노인은 살만해요. 왜냐하면은 그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권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해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노인 때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중년부터는 자식이 독립을 못하니까 비용이 계속 나가요. 그리고 자식은 이제 그걸 모두 떠안아야 되는데 취업할 때 실시간으로 임금이 떨어져요. 이런 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입니다. 디플레이션. 그리고 청년 어려움. 사회주의가 얼마나 구현화됐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만큼 됐을수록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국가 전체의 연공서열제가 돼가지고 저희 노인네 동네 이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일자리 거의 없고 일거리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이런 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본주의 착취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인민민주주의 계급연한 전략으로 적용이 됩니다. 뭐 중산층과 하위층이 연대해가지고 저 자본가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계층연합을 이야기해요. 이런 방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을 사회주의화할 때 적용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여기서 왔고요.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 그래서 얘네들 맨날 민주주의 짓거리는데, 민주주의는 그냥 숫자로 타는 통치 체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조는 워싱턴이 추구한 민주주의 실험에서 여기까지 온 거지, 저 사회주의 기반의 민주주의 쪽수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완전히 다른 민주주의예요. 단지 통치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동작하는 것 뿐이지. 저 사람들은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위를 보면 알겠지만 사회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뭐라고 하냐면은 얘네들 부르주아의 착민주주의, 즉 착취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거든요. 봉건사회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 이게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그리고 인민민주주의 단계, 요때다. 그리고 그 다음 사회주의로 돌아가면 이 정도다. 이거 보면 있잖아요. 사회주의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게 루마니아고요, 몽골이고요, 불가리아고 소련이다. 전 인민국가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소련,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국가다. 그래서 항상 이상국가 따라 해야 될 국가가 있는데 잘 나가는 국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소련이었어요.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중국을 보는데 중국이 영 잘 못 살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을 띄우는 겁니다. 뭔가 좀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스웨덴은 이 단계에 없어요. 이 단계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캘리포니아 사회주의에 가까우려나? 어쨌든 그래서 자유란 사유재산, 즉 경제적 자유부터 점점 정의되면서 확대된 개념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싸우는 이들은, 자본가들과 투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봅니다. 근데 프랑스 문화나 이런 것들은 거의 사회주의죠. 저기 부자로 보이면은 저 사람 끌어내리고 저거 다 뜯어먹자, 갈라먹자라고 하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사회주의가 유물론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기반해서 발전 단계라고 여깁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좌측에 앉은 좌파가 급격한 사회 발전과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프로그레스 진보라고 연결했거든요. 근데 사회주의자들이 그걸 차용을 해요. 사회주의의 특징인데 다른 쪽에서 좋은 이름을 잘 갖다 씁니다. 원래 해겔 걸 갖다 써놓고 안 갖다 썼다고 이야기하는 마르크스처럼. 그래서 자신들의 세계관에서 자유민주주의보다 진보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차용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진보화된 단계야. 그렇기 때문에 요걸 우리는 진보라고 차용을 할 거야. 그게 우리가 저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진보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가 그 자리에 자기네들이 들어왔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진보와 우리가 말하는 진보가 달라요. 다른 진보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란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겨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그걸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실은 가장 낡은 현조라는 봉건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미국이 소비 안 해주면 어떻게 살 건데요? 그렇게 자유무역 반대했는데 그거 자유무역 안 해주면 어떻게 살 건데요? 소련도 못 견뎠는데. 그래서 딱 1850년 전 공물법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착취적인 제도라고 여겨요. 여기서 또 이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자유주의잖아요. 사회 자유주의. 사회 자유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는 달라요. 근데 이게 이름이 좀 비스무리하니까 사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회주의야. 여기 자유주의가 메인이고요. 여기는 사회 민주주의. 민주주의 통해서 사회주의를 이루겠다. 요게 메인입니다. 복지국가론인데 사회자유주의가 베버리지 보고서란 기반으로 한 케인 작화 나왔는데, 일단 요 당시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어쨌든 승전을 했는데 이 승전한 군인들을 다 굶게 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평균 연령이 16, 18 이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10대 때 나라를 구했는데 이거 돌아와 가지고 비빌거리면서 실업자로 죽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부모님 지하실 같은 데 또 되돌아가도 안 되고 이걸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전략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시대상이에요. 사회주의 경제의 골자는 국유화를 하기 때문에 복지를 증진시켜 자유를 더욱더 증진시키겠다는 복지국가론이랑은 다릅니다. 사회주의가 비효율적인 문제면요. 자본주의는 너무 효율적이라서 물자를 너무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정도 이상으로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이 합니다. 이때 통화와 여러 가지 부족한 물자를 선택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집 지어주기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업자도 전쟁 끝나면 항상 실업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건설이 좀 이제 사람을 제일 많이 고용하니까 집 지어주기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조용한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이 이제 미국식 가정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식량이 부족해 식량이 비싸고 인플레이션이 나는데 자본주의는 물자가 넘쳐 흘러서 디플레이션이 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자본주의를 적용을 해가지고 산업화가 끝나니까 지금 중국이 딱 디플레이션이 왔죠. 중국은 지금 현재 혼합 경제 체제, 베트남도 이제 혼합 경제화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이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극복할까? 전 세계 팔아먹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안 사죠. 그러면 이제 블록 경제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제국주의 시절처럼 블록 경제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정치인들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국민의 여가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줘야, 그래서 자동차를 뿌리고 세탁기를 넣고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해줘서 소비를 해줘야 경제가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골디락스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류 최초의 의도한 골디락스일 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1950년대에 미국에 제일 잘 나가는 시점이 이 계기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자유가 증진되었습니다. 특히 전쟁을 겪고 PTSD에 시달리는 그 청년들이 이제 미국식 가정의 모습으로 되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줬어요. 이거는 골디락스가 된 이유도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는 이걸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자유주의를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사회자유주의가 만약 좌파 쪽에 있었으면은 이거는 정도의 문제로 좌파와 우파가 싸우는 거고,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자유주의가 이렇게 좌우로 갈리면 중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목숨 거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할 거냐 사회주의를 할 거냐 지금 현재 목숨 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주의 진영의 목표는 뭐다? 우리도 베트남, 라오스, 북한, 중국, 쿠바 이런 것처럼 요 단계, 인민민주주의 단계로 넘어가자 라는 게 목표예요. 인민민주주의 단계로 넘어가자 라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게 PDNLR 저쪽 계층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위에 X세대, 86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죠. 그래서 서구의 1950년대, 60년대 황금기는 완전고용, 경제성장, 복지확대 이 배경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사회주의자들은 뭐라고 아느냐? 이 복지국가들을, 잘 나가는 복지국가를 뭐라고 아느냐? 후기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죠. 심지어 트로츠키주의자. 후기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는 모두 자본주의가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착취
착취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해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금융자본주의와 후기자본주의에 의해서 착취된 모습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지국가도 착취고요. 금융자본주의도 착취고요. 뭘 해도 자본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다면 착취입니다.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준을 가지고 논쟁을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후기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의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탕트 당시 소련은 미국의 각 집에 자동차와 세탁기, 냉장고가 있다는 걸 거짓말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는 거죠. 우리는 이미 과거를 통해서 저것들이 구현되었을 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가 자본주의를 착취라고 이야기하는 건 노예가 주인 생각해주는 꼴이에요. 노예가 주인이 착취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꼴입니다. 국부론은 중산주의적 착취를 비판하며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당시에 나라는 강대국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못 살지? 돈이 많아봐야 뭔 소용이냐.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게 계속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거 공물법 폐지하고 고작 20년 만에 기아가 해결되고 그 이후부터 소비의 시대가 펼쳐진 게 영국이었습니다. 이걸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왜 이러냐. 지금 탄핵 찬성 집회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꼬라지입니다. 이런 꼬라지입니다. 뭐 팔레스타인과 긴급 행동을 함께 했습니다. 북한에 보내려는 전남 트랙터죠. 이거 들고 와가지고 대북 해제하고 있고 저거 우리 세금 들어갔어요.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있다고 했더니 모두 중국인하고 말을 고쳐서 뿌리는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 깃발 들고 이러고 앉아있고요. 사회주의 전진. 깃발 아직 못 찾았는데 자유민주주의 말고 인민민주주의 하자라는 깃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설명 등이 유튜브에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사회주의자가 설명하는 인민민주주의 들으면은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좋게 받아들이고 저항 없이 무저항으로 받아들이게끔 노력을 하지. 그게 왜? 제가 전편에 이야기했죠. 저항 없이 생각을 안 하니까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계속 강해진다는 거.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인민전선 전략입니다. 코민테는 때 늘어난 전략이 있는데 사실 보면 위에 상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든 뭐든 상대적으로 힘이 불리하잖아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근데 지구 전체를 사회주의화 시키는 게 목표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야 프롤레탈리아 독재에 속하지 않는 나치와 파시즘에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계급 투쟁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자유주의, 공화주의 같이 비사회주의자들과 연대를 하자. 나치와 파시즘도 비인간적이잖아. 쟤네들이랑 연대를 하자. 원래 정치나 생존 전략이 그런 법이에요. SPD가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했지만은 나치한테 질 것 같으니까 독일 공산당이랑 연합했어요. 민주화 운동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모든 대학생들이 사회주의자인 것도 아니고 천안문 사태를 보고 자본주의자로 전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권들이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 전환한 사람들 배신자로 낙인 찍습니다. 너는 왜 사회주의자 안 해? 너는 왜 진보 쪽에서 이거 마르크스 안 해? 배신자로 낙인 찍습니다. 말 그대로 사상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런 승리를 위한 것에 협력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은 전략일 뿐. 윤석열의 그 계엄령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데 있잖아요. 잘 싸워서 지지해 줄 수는 있죠. 승리를 위해서. 언제나 정치는 차후에 택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쓰고 난 다음에 아마 또 버릴 거예요. 그래야 정치인들은 권력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회주의와는 싸워야 하게 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절대 정체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게 상식이며 디폴트라 여기며 정체된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최근에 검열 늘어나고 있죠. 그런 게 위로부터의 혁명입니다.
지난 몇 년간 PC주의로 상식이 파괴된 것도 경험했는데 다른 파괴는 안 될 것 같습니까? 저거 위로부터의 혁명이잖아요. PC주의. 국부론으로 돌아가면 차별금지법 위로부터의 혁명이잖아요. 국부론으로 들어가면 경제적 자유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독점을 규제한 것도 목적이 뭐다?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전체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늘린 거지. 독점을 규제하는 것도 전체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늘린 거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정체된 개념으로 보지 말고 적극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키려고만 하면 안 돼요. 저쪽은 공격을 하고 계속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무저항을 하고 있고 발전시키지 않고 정체된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지국가론도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다른 어떤 해결책 전략을 만들 것이냐. 그렇게 나와서 나온 거고 신자유주의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자유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그 방법을 테스트하면서 try your best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나아가야지 어떤 정체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유가 확대되는 거에 자유민주주의지. 자유 상태가 고정돼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더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정체된 자유. 그게 지금 현재 20대들이 겪고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이명박 정권 이전 정도쯤에 일을 했거든요. 그때쯤에는 아르바이트로 그 생존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생존이 가능하다 하면서 이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명목임금도 떨어졌었고 이제 실질임금 떨어지는 것까지 같이 겪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신경하면 자유를 확대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앞으로 자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제 그 부동산 월세가 올라갈 거거든요. 더더욱더 노예처럼 착취가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사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자유가 정체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방법이라도 강구를 하고 제안이라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노빠꾸를 한번 띄워보고 들고 있는 거예요.